방송을 같이 하던 황현희 씨가 저보고 영끌계의 시조세다. 이 집을 사고 제가 3명의 여성에게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낮은 동네일수록 상승률이 높아요. 사람들의 기대가 더 많이 쏠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입니다. 자, 오늘은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의 저자이시자 머니 트레이너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김경필 작가님과 함께 부동산과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 이제 대표님이자 작가님, 네. 전 처음 기억은 혼쭐남으로 시작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러다 지금 이제 어떻게 부동산으로 전향하신 건가요? 아니 뭐 전향을 했다기보다는 작년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올해 뭔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촉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좀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내 집 마련을 하자 이런 차원의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작년에 기획을 한 건데 마치 뭐 이게 지금 사라는 이야기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책은 아니고요. 잘 준비를 해서 잘 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그렇죠. 나눠주시는 거죠? 네네. 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 돈에 대한 경험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돈에 대한 철학을 갖게 되신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우리가 사실 재테크는 3가지가 곱해져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과 기간과 수익률 이 3가지의 함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늘 수익률에만 관심을 갖거든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주식도 특히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도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돈 벌었다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친구가 잘 된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제 좋아야죠. 좋아야죠. 좋아야 되는데 친구가 나보다 잘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소화되고 나면 좀 기분이 좀 네, 언짢을 수 그래서 있죠. 네. 근데 사실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실제 정말 중요한 거는 원금이거든요. 저는 이제 열심히 저축을 젊었을 때부터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수익률은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굉장히 수익률 신경 썼던 친구보다 그냥 나는 원금을 더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시간 자체가 아까워서 그냥 다른 사람이 100만 원 한다 그러면 나 그냥 150 할게 내가 그냥 저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다 보니까 나보다 돈을 많이 불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익률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원금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절제와 절약과 저축이 수익률에 우선되는 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철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워렌 버핏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뭐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저축이다. 그러니까 저축을 통해서 원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아무리 수익률 투자를 잘해도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돈줄남이 아닌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마 돈에 대한 철학은 여러분들의 소득에 맞는 원금이 제대로 쌓이고 있느냐. 요게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이나 이런 어떤 재테크 흐름을 너무 잘 보셔가지고 주로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옛날에 황현희 씨하고 방송을 한번 했는데 제가 2005년도에 대출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게 강남 아파트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대출을 받아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송을 같이 하던 황현희 씨가 저보고 영끌계의 시조세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영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 네네네네. 그 당시에 제가 그 SC은행의 차장님이셨는데. 네네네. 자기가 여태까지 20년 근무하면서 이렇게 대출을 여기저기서 땡겨갖고 집을 사겠다는 분은 처음 본다. 정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도 약간 촉이 왔던 게 판교 분양을 앞두고 있던 시기거든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막 쏟아져 나올 때인데 정말 이상하게 그 당시에 이렇게 규제를 쏟아내고 이렇게까지 집을 못 사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뭔가 저도 약간 미친 거죠, 사실은.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 건가요? 지금하고는 좀 다른데 좀 달라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이 집을 사고 제가 3명의 여성에게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3명의 여성이라는 게 여러분도 뭐 당연히 추측하시겠지만 일단 와이프. 네.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 32평 아파트가 당시에 7억 정도였거든요. 20년 전에. 아니 이걸 왜 이런 가격에 사냐는 거야. 그래서 일단 미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돈을 좀 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돈까지 빌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까지 끌어모았네. 그랬는데 어머니도 돈을 주시면서 뭐 얼마를 뭐 30평 아파트를 얼마에 산다고? 그러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2번 들었는데 장모님은 제 앞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안 하셨겠지만 저희 와이프한테 김서방이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3명의 여성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산 거죠. 아, 그래도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뭐가 좀 이렇게 귀신에 씌었다 그럴까? 네. 그때는 지금처럼 뭔가를 분석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그냥 미친 거. 저도 지금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역이 강남이었으니까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세 차익이 많이 났겠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제가 겪었던 수모, 그 외벌이로서의 그 힘든 과정은 이거는 여기 책에는 못 썼는데 진짜 다시 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게 좀 이렇게 좋은 선택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지금 같은 상황과 그때 상황이 똑같냐라고 하면 사실은 많이 다르긴 하죠. 근데 이번이 조금 다르다고 전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에 세금을 압박해서 뭔가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나온 첫 번째 대책이 이제 대출 규제였는데 뭐 이 대출 규제라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대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승세를 꺾고 시장을 좀 냉각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제에 대한 부분은 후속 대책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세금으로 뭐 집값을 압박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이제 공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면 좋다, 벌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님은 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 면에서 아파트는 어떤 자산이라고 좀 보실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거에 서울의 수도권의 아파트가 뭐 빠른 상승세를 가져왔던 거는 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과거의 믿음 때문에 이번에 내가 못 사면 또 나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확실히 과거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2005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면 2005년도는요. 국채 10년물 금리가 거의 뭐 6, 7% 이상이던 시절이에요.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면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앞으로의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국채 금리가 7, 8%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0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연간 7, 8%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 같은 경제가 2000년대 초반의 경제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산 거잖아요, 집을. 그러면은 7, 8% 기본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에 플러스 알파가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뭐 경제적인 이벤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보통 1, 2% 수준. 그러니까 제가 연간 10% 상승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2%대 후반이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 집을 사면 3% 플러스 알파인 대략 보면 5%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연간 5%면 나쁘지 않은데 나 요즘 예금 금리 2, 3%도 안 되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죠. 아파트는 보유세도 내야지, 취득세도 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5% 오른다면 그렇게 막 실효 이익이 엄청난 자산은 아닌데 근데 영끌을 해서 되겠냐고요. 요번에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면서 6억 한도라고 하는 대출 한도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누구한테 타격을 입냐면 예를 들면 반포의 34평 아파트 40억짜리를 한 15억 대출 받아서 살라고 막 고민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못 사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84제곱미터가 45억 정도 하거든요. 지금 그 반포가. 한강 안 보이는 게 45억이에요. 보이면 이건 뭐 여러분 뭐 말할 나위도 없는, 진짜 요 몇 년 사이에 또 몇 억씩 올라갔으니까 야, 저 정도 상승률이면 20억 대출을 받아서 사도 그 충분히 수익률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착각인 게 46억을 그 집을 산 사람은요, 대출 없이 산 사람입니다. 대출 없이 산 사람은 46억을 투자한 게 아니고 얼마를 투자한 거죠? 그게 전세가가 얼마냐면 제가 보니까 17억이더라고요. 29억이 투자된 금액이죠. 29억 요즘 예금 넣어놔봐야 1억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그래 29억만 투자해서 사보자. 사서 내가 깔고 앉아서 살면서 거주하면서 혹시 얘가 1억 이상만 올라줘도 나는 그 29억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게 비싼 게 아닌데, 20억을 대출받아야 사는 사람이 그 사람 수준이라고 착각을 하고 20억을 대출받아서 사면 그건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딱 정확하게 못하게 영끌 방지법으로 만든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살려준 거지, 그분. 네. 정부가. 그러니까 네. 저는 5%라고 하는 서울의 아파트의 연간 평균 상승률이라는 걸 기초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 그리고 집은 옛날처럼 사서 막 엄청 올라서 집 때문에 부자가 됐어, 이런 일은 생기긴 좀 어려워요. 이제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에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는 거는 어때요? 인플레이션의 공격에 방어적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라는 거지, 아파트를 사서 뭐 어디 사면 얼마 올라서 부자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부동산 시장도 플랫폼 발전으로 정보가 비대칭성이 사라져서, 그렇죠. 네, 뭐 주식처럼 효율적인 시장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아파트를 살 때 이런 자산 대비 대출 어느 정도까지 받는 게 조금 적정선일까요? 사실 아파트라는 자산은 그 사람이 가진 경제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잖아요. 주식은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집은 달라요. 집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냐, 50% 대출 받느냐, 30%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그 집에, 사시려고 하는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실 수 있느냐. 그러면은 나머지 갭 부분만큼 대출 받아서 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그 집 살려고 했던 그 집 전세 들어가려고 했더니 조금 돈이 모자라서 전세금 대출 조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집을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가율이 뭐 50에서 55% 수준이고, 강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전세가율에 숨어 있는 비밀이 뭐냐면, 전세가율이 낮은 동네일수록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기대가 더 많이 쏠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5억이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50%죠. 근데 강남에 가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지도 않지만 10억짜리 아파트가 만약에 있다면 전세가가 3억 5천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 기대가 쏠려 있다. 그러면 강남이 가장 기대값이 높은데 그러면 앞으로 강남이 상승률이 높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나죠. 제가 아까 5%라고 했으니까 강남이 뭐 예를 들면 5% 오르면 강남 아닌 지역은 뭐 한 4.5% 오르고 뭐 요 정도의 차이지, 그게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면 고민의 지점을 딱 이렇게 결정을 하셔라. 내가 사고자 하는 집에 대출 없이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느냐. 매우 간단하죠?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에 대출 없이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날 사면 되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그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전까지는 뭐 열심히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고 해서 불려야 되는 거고, 아니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에 내가 아직 전세로 들어갈 정도의 돈이 안 되는데 빨리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거보다 하위 입지에 또 조금 더 싼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 뭐 다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항상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어떤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갈림길에 서 계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께 좀 해주시고 싶은 어떤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방해물, 장애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진짜 장애물인지 핑계인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집을 갖고 싶다, 뭐 내 아파트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강하면 돕는 손길이 생겨요. 집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야지 사람이 찾아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뭐 이런 책도 보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방법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 돈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남친 돈을 같이, 미래 배우자. 그렇게 되면은 훨씬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미래 배우자하고 나의 돈만 합쳐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 그러면 이제 엄마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엄마 돈만 들어오면 좀 억울하잖아. 시엄마 돈도 좀 들어오고. 그러면은 내 돈, 남친 돈, 엄마 돈, 시엄마 돈. 야, 그럼 이 정도면 뮤추얼 펀드예요. 거기다가 은행이 조금 도와줘. 이런 식으로 가서 어떻게 해서 가고 이렇게 가는 것. 뭔가 뭐 부모님의 등골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좀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촉이 왔던 이유는 이게 어떻게 집을 막 이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였던 거지. 야,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 이거 어떻게 집을 사냐 이러면은 뭐 그냥 방법은 안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방해물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장애물이라고 하면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화해야 돼요. 정말요?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왜냐면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소득이 좀 떨어지고 저축 속도가 늦어지는데, 그 이제 육아 기간에 또 받은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당장의 먼 미래의 집보다는 당장 나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보상의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비싼 차를 산다든지, 그냥 뭐 우리가 무슨 집이야 이러면서 그냥 벤츠를 뽑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 해외여행을 가자 뭐 이렇게 너무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하고, 그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애물은 너무 과도한 투자. 그러니까 돈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빨리 불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너무 위험자산으로 많이 편입을 하면은 이거가 이제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되고 내 자산이 좀 변동성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집이라는 거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느 정도의 자금 계획을 끌고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내 자산이 출렁출렁거리면은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6대 4나 7대 3, 내가 한 달에 저축하는 금액의 60, 70%는 그냥 안전하게 저축을 하고 30, 40% 이내에서 뭐 최근에 좋았던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제일 좋은데, 이게 막 거꾸로 돼가지고 막 7, 80%가 막 미국 주식이고 이러면 육아를 하지도 않는데 자꾸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시간과 에너지 뺏기는 거에 비해서 내 집 마련을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마음가짐,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표님, 네. 그 책에서 네. 결혼 후 15년, 싱글은 50세까지 내 집 마련을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 시기를 좀 강조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꿈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꿈을 조금 더 한 발짝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려면은 시간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15년 안엔 승부를 내야 되지 않겠냐. 15년. 왜 15년이냐? 15년 정도, 결혼하고 15년 정도 지나면 이때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 그렇죠. 될까 애들이 말까죠? 이제 1m 한 70 정도 되는 애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걔네들이 돈을 거의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죠. 그렇게 되면서 핑계가 되면서 내 집 마련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5년 안에 아이가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가져가기 전에 끝내자. 그런 차원에서 15년이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왜 50세라고 했느냐면 이 책에는 아파트를 강조하다 보니까 50세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꼭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연립빌라도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연립빌라라는 것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아파트보다 떨어진다.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주거는 주거로만 보고 나는 다른 쪽에 나스닥에 S&P 500에 투자해서 노후 준비할 거야. 이렇게 가면 뭐 연립빌라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50세까지 갈 이유는 없고 굳이 아파트로만 한정 짓는다면 1인 가구는 2인 가구에 비해서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5평 아파트를 맞벌이가 산다 그러면은 12.5평씩 담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1인 가구는 뭐 12.5평짜리 아파트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15년과 50세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특히 미혼, 싱글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내 집이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잘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비슷한 직장을 다니고 비슷한 벌이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한 동기는 막 집을 사겠다 그러면서 60% 대출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집을 사기로 결정해서 200만 원을 원금과 이자 갚는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동기가 산 집을 안 산 대신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그 동기가 원금 이자 내는 돈만큼 나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몇십 프로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중요한 거는 집을 산 사람이 투자하는 원리금만큼을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안 사기로 결정했다면 그 부분만큼 저축과 투자를 하셔라. 그러니까 싱글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존중합니다. 그러면 1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그 동기들만큼의 금액만 저축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 잘 모으고 잘 투자하고 이런 게 좀 그렇죠. 중요한 거군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대출을 좀 빨리 갚는 게 좋나요? 아니면 좀 천천히 좀 갚으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게 좋나요? 더 갚을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갚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4.5보다 더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느냐? 요즘 최근에 나스닥이나 S&P가 뭐 1년에 뭐 10%, 20%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그거는 그 직전 기간에 그랬다는 거지 앞으로 반드시 그렇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갚고 있는 거 말고도 이거 더 갚을까요 말까요 고민한다?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 뭐 갚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갚지 마라 그런 순간 여러분들이 그래? 대부분은 씁니다. 그러니까 쓰니까 그냥 갚으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이건 좀 위험하다 이런 싶은 어떤 대출의 조건이나 이런 주의해야 될 이런 포인트들 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주의해야 될 건 금리라기보다는 금액이죠. 지금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그래서 굉장히 소득에 비해서 낮은 과거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 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금액을 너무 높게 받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데 집값에 너무 과한 40~50%를 넘는 수준을 대출받는 것은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률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과거만큼 대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실수요에 기반해서 제 바람 같아서는 한 40% 이내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사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금액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자금 마련이 목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좀 준비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집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사라진 시장이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집은 자산임과 동시에 내가 거주하는 필수 재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만 너무 따지지 말고 나한테 맞는 집을 골라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자금으로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을 받는다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금 계획이 일단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40~50%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40~50% 이상은 안 받는 규모로 결정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금액이 결정이 나면 그 가격대와 비슷한 곳에 세 곳의 임장을 가셔야 됩니다. 세 곳의 임장을 가라는 얘기는 무슨 동네에 A단지, B단지, C단지를 가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딱 결론 나는데 8억
8억짜리 아파트가 내가 대출받아서 요번에 시도를 해볼 만한 게 됐다. 그럼 8억짜리 20평대 초반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강서구, 서대문구, 그죠? 뭐 그다음에 광진구 이렇게 세 곳을 완전히 다른 지역을 방문을 해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차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타고 가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그 집을 방문해야 돼요. 근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봤는데 이상하게 그게 외진데도 아닌데 되게 불편해, 느낌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일단 그 동네는 이 접근 자체가 좀 힘든데? 내가 여기서 회사 다니기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꼭 나의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좀 편안하게 접근이 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 주변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하나를 선정을 하시고 그 선정한 지역에서 그와 비슷한 아파트를 단지를 또 세 군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군데를 보신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장 체크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 임장 체크업 리스트를 가지고 이 세 곳의 점수를 매겨보는 거죠. 부동산의 가치는 상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되고 똑같은 조건의 세 개의 아파트를 똑같이 평가를 해서 상호 점수를 매겨서 가장 점수가 높은 그걸 선택하시면은 제가 봤을 땐 큰 실수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나에게 맞는 집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혹시 좀 우선순위가 있다면? 근데 크게 네 가지인데 저는 이거를 꼭 내 집을 당장 내일 모레 살 사람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남녀 커플들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임장 요즘 데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치안이고, 두 번째가 교육 환경, 치안 환경, 교육 환경, 그 다음에 교통 환경,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몽땅 다 집 안에 인테리어가 아니고 바깥의 외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가장 집의 가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치안 환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죠. 아파트 반경 500m 이내, 도보 10분 이내에 유해 환경이나 유해 시설이 있냐.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해 환경, 유해 시설이라는 게 무슨 쓰레기 소각장이 있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을 키우는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 눈에 거슬리는 건 다 유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은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바로 재래시장이 있어. 우리 같으면 너무 좋지. 네. 맨날 가서 야 이것도 싼 거 있다. 싼 것도 먹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근데 살기 좋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 엄마가 보면 그렇게 탐탁치는 않은 거야. 시장통이면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죠 상인들이. 그래서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품화라는 게 왜 인기가 있냐면 이게 치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지 안에 학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한테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치안 사항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이 사실 그 학원 컴플렉스하고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도 대부분 대치동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서열화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학원과의 접근성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통 환경인데 소위 말하는 CBD라고 하잖아요. CBD. CBD가 이제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을 얘기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광화문 종로, 그다음에 여의도, 강남 판교 요 정도 있거든요. 여기로 좀 접근이 빠르면은 그쪽하고 로케이션이 좀 가까우면 집값이 좀 비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물과 공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보면 자연환경 그러면 공원 녹지 그러면 이제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이러면 좋은 거니까 무조건 그러면 뭐 산이 있으면 좋지 않냐. 근데 산은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고 이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산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딱 예외가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남산이에요. 남산. 네, 남산은 그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지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대사관들도 많고 좀 치안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중심이고 여러 가지 어떤 특징 때문에 이태원 한남동은 좀 예외고요. 나머지 동네에서는 산이 구릉지에 아파트가 있는 거는 그렇게 그닥 평가를 잘 받지는 못하니까
물과 공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4번이 좀 조화롭게 임장에 여러분들이 반영이 되면은 좀 좋은 집을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혹시 이제 정말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소득이 당연히 높아서 많은 돈을 잉여소득을 저축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다면야 뭐 내 집 마련 금방 할 수 있는데 내 집 마련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열정이 있다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 집 마련이 완전 불가능하진 않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거 자체가 막 3년, 5년 안에 금방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생각을 하셨을 때 작은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이 로드맵을 5년, 10년, 15년을 잘 짜셔가지고 시간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이 있을 때 돕는 손길이 나타난다. 우리가 뭐 흔히 귀인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귀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열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귀인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 계획을 여러분들이 꼭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대표님, 재테크하면 뭐 절약이다, 뭐 네. 이런 말도 있는데 또 네. 대표님은 뭐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아끼는 것하고 잘 쓰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지금 언뜻 생각할 때 잘 쓰는 거와 아끼는 것의 차이는 뭐냐라고 본다면 일단 예산 안에서 쓰면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예산을 만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공금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산대로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는 공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월급은 공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느냐? 월급은 내 돈인 것 같지만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내가 나눠서 써야 되는 돈이니까 사실은 공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맞춰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 쓰셨다면 여러분 잘 쓰신 겁니다. 근데 나 원래 벤츠 살 예산을 만들어 놓고 벤츠를 샀다. 글쎄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소득이 많아서 벤츠 타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엔 소득이 빤한데 벤츠를 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거 왜 그러는 거냐?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상처받은 마음의 증거다. 일상이 안 행복하면은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차장에 딱 내려가다 보면 벤츠를 딱 볼 때마다 아유 이분도 상처받은 마음이 있구나. 제가 딱 보면 또 벤츠가 있어요. 네. 아유 또 이분도 심하게 또 상처를 받았네. 그러니까 네. 돈이 진짜 많아서 타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안에서 쓴다 그러면 잘 쓰는 거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과소비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거를 사고 있느냐. 근데 필요한 거는 여러분 통제를 안 해도 돼요. 필요한 거는 없으면 안 되니까 뭐 샴푸도 사야 되고 비누도 사야 되고 그죠? 근데 사고 싶다, 갖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필요한 것만 사냐, 갖고 싶은 것도 사지.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 쓴 생활비 중에 쇼핑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여러분 한 달에 내가 쇼핑 100만 원 했다. 자, 그럼 100만 원 중에 필요한 거 사는데 몇 퍼센트냐, 갖고 싶은 거 사는데 몇 퍼센트냐, 이걸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필요한 거를 70%, 70만 원어치 사고 갖고 싶은 거 3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그거는 정상이야. 내가 나이가 30대다. 그러면은 30% 정도는 갖고 싶은 거 사셔도 돼요. 근데 갖고 싶은 거에 70%를 썼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당뇨야. 소비 당뇨. 소비 당뇨.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높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것만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그러면 아까 제가 30대는 30%라고 했잖아요. 그럼 40대는? 그럼 40% 해도 돼요. 50대.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50% 갖고 싶은 거. 그럼 내가 갖고 싶은 거를 100% 갖고 싶으려면 100세까지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되면 욕심이 없어지고. 그 욕심이 오히려 없어지나요? 자, 그럼 혹시 내 집 마련이나 자산 형성을 좀 목표로 하시는 분, 이런 어떤 소비를 좀 줄이고 어떤 소비는 좀 유지해도 되는지 이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제가 아마 작년에도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슬기로운 소비 생활 10가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걸 좀 업데이트 했습니다. 업데이트한 이유가 뭐냐, 좀 세부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돈을 아껴라 라고 제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딱 듣고 이걸 아껴서 얼마나 절약될까? 한 달에 5만 원 절약되네?
에휴, 내가 뭐 이러고 사냐? 5만 원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5만 원 때문에 절약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하면서 본인이 변화가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택시 기본요금 타지 말라 그랬죠. 그걸 안 타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뭐예요? 4,800원을 타지 말라는 얘기는 1.5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왜 택시를 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고 한 거지 4,800원 아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해라. 그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뭐 돈 그거 아끼자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커피. 사실은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커피 문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갈래? 그래서 그 사람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매개체로서의 커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경외과 그 전문의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겪는 두통에 3명 중에 1명이 커피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동양인은 아침에 커피 한 잔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카페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통이 유발될 수도 있고 서양인에 비해서는 카페인에 약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 그래 커피는 하루에 한 잔만 테이크아웃 하자. 그러니까 이게 돈 절약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잔만 테이크아웃 하고 대신에 옐로우 브랜드에서 하자. 옐로우 브랜드가 뭡니까? 그 노란색. 노란색 그죠? 옐로우 브랜드. 시작하는. 그죠? 우리 KB도 옐로우 브랜드인데 여기서 KB의 옐로우 브랜드는 좀 약간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거지만 커피에서의 노란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공간을 점유하고 내가 거기서 뭐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는 뭐 마셔도 충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들고 나가는 거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 참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절약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태도를 유지할 때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작은 돈에 대한 태도를 유지할 때 내가 결정적으로 어떤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20대, 30대, 40대 꼭 실천해야 될 소비 습관이 좀 있을까요? 20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소소하지만 작은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커피는 하루에 한 잔만 테이크아웃을 옐로우 브랜드에서 해라. 옷을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을 사지 말고 과거 옷을 꺼내서 코디 능력을 키워라. 입을 옷이 없다 그러지 말고 제발.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거 비용은 제가 15% 이내로 하라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돈에 대한 태도를 잘 20, 30대 때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한 40대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비예요. 교육비. 교육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실 텐데 왜냐면은 40대쯤 되면은 내가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을 벌 때일 가능성이 높고 소득이 높아지는데 이상하게 돈은 왜 이렇게 없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결국 교육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녀를 키우는 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교육비, 사교육비 그만 좀 쓰셔라. 왜냐면 제가 교육 전문가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10명의 학생 중에 공부 재능은 1명, 2명한테만 있대요. 그러니까 공부에 재능이 있다면 걔를 뭐 뒷받침해주고 밀어주는 건 좋지만 영 공부 재능이 없는 애를 쓸데없이 공부로 너무 푸시를 주는 건 안 된다.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막 이거는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그 아이의 캐릭터를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12살, 13살 될 때까지 공부에 특별한 재능이 안 나타난다면 아이가 공부 말고 다른 쪽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지를 개발해 주는데 전력을 다해 주셔야 돼요. 물론 그 전력을 다하는데 사교육비가 또 들어갈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사교육비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이하고 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니까 자녀의 교육비 대주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성적 내줬으니까 됐지? 라고 하는 잘못된 자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이한테 이 돈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30, 40대 때는 이런 교육비에 대한 절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5, 60대는 저는 이제 문화 레저 비용을 절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은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전보단 소득의 압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고 그냥 이런 뭐 양재천이나 무슨 뭐 탄천이나 이런 데를 자전거를 타고 그냥 혼자 러닝을 하고 이렇게 돈을 안 쓰고도 하루를 정말 알차고 즐겁고 운동하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훈련을 해 놓으셔야 노후 준비가 돼요. 만약에 옛날처럼 골프 치고 모임 가고 테니스 치고 뭐 다 할 거 다 하면서 노후를 맞이한다 그러면 그건 뭐 재벌 아니고서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후는 지금의 생활비보다 무조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시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여가 생활을 채우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도서관을 다녀요. 왜 솔직히 도서관 다니니까 책을 많이 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도서관을 왜 다니냐면 도서관을 가면은 문화 행사가 많아. 그리고 네네. 집에서 도서관이 멀리 떨어져요. 자전거 타고 가는. 저는 이제 과천 근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잠실 야구장 있는 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20km. 그럼 무슨 뭐 돈이 들었습니까? 뭐가 들었습니까? 운동하고 도서관 가서 책 빌려보고 그다음에 하루에 8,000보 정도 걸으면은 그 서울에서 200원씩 주거든요, 하루에. 맞아요. 저도 그거 있습니다. 있죠. 200원씩 네. 주는데 이 200원 쌓인 게 지금 33,000원이야. 그 33,000원을 서울페이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 도서관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야.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여가 생활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내가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건강하고 비용 적게 들이면서도 보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노후가 되는 거지. 뭐 다 할 거 다 하다 갑자기 오늘부터 나 퇴직했으니까 이제부터 갑자기 하던 거 안 하고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대 때, 30대 때, 그다음에 30, 40대 때, 5, 60대 때 조금 소비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대표님, 뭐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내 집 마련 그리고 또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노후 준비까지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선순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재테크 전략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재테크 전략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생애 주기별로 플러스를 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28세까지 적자래요. 소비만 하지 돈을 벌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준 걸로만 사니까 사실 적자 인생이에요. 28세에 흑자로 진입을 해요. 다시 언제 적자로 진입을 하냐면 61세 때 다시 적자로 그러니까 약 한 32년, 3년을 흑자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흑자 기간 동안에 우리가 처음에 성장기 때는 부모님이 대주셨기 때문에 그 적자를 모면했는데 나중에 61세부터 죽을 때까지는 누가 돈을 안 대주잖아요. 그럼 그 흑자 기간 중에 그 흑자로 그걸 메워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흑자 기간에 맞는 흑자를 내야 되는 거죠. 사회초년생 때는 40%에서 50%의 돈을 남길 수 있는 도전을 해야 되고 30대에서 40대는 버는 거에 3분의 2만 쓰고 3분의 1은 남길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5, 60대 때는 버는 거에 1, 20% 정도라도 남길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남는 잉여 소득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앞닥쳐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하고 나중 거를 해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집이 많이 올라줬으니까 앞에 닥친 내 집 마련만 해도 그 집이 자산으로서 노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앞에 선배님들은 문제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꼭 그렇게 되긴 어렵기 때문에 앞닥쳐 있는 거 말고 노후 준비도 같이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엔 뭐 노후 준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노후에 좀 필요한 어떤 최소 생활비라든지 노후를 위한 이런 재테크 좀 추천해 주실 거 좀 있을까요? 노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균형감 있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목표를 잘 모르고 노후 준비를 하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노후 준비의 목표라는 거는 노후 생활비예요.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놔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후 생활비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의 1.5배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간다.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교육비나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노후에 안 들어가겠지만은 여가 생활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생활 자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한 달 생활비의 1.5배를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쓴다. 그럼 노후엔 300 쓰는 거예요. 그럼 300이라는 현재 화폐 가치로 통장에 1일날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냐?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국민연금 얼마 들어오냐? 국민연금 공단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예상 연금액이 나와. 보니까 뭐 120만 원 나온다. 그럼 일단 120은 해결된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아파트 조그마한 거 갖고 있다. 근데 그게 기준 시가로 12억 이하다. 그러면 주택연금 맡기면은 거기서 또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놔야지. 근데 이런 그림을 안 그리고 맨날 앉아서 노후에 큰일 났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노후 자금이 나오게끔 설계를 하고 거기서 부족한 금액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은퇴까지 몇 년 남았느냐? 그 기간에 메울 수 있도록 하시면 노후 준비가 완벽한 거죠. 예, 요거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막상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자산이 좀 충분치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예.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이런 분들께서 혹시 대표님이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일단 일을 좀 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5일 풀타임 잡을 하고 2일 쉬던 사람이 갑자기 놀면 안 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미 리타이어먼트 기간이 있어야 돼. 반퇴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 반퇴. 그러니까 반퇴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은퇴가 돼야 돼. 5일을 풀타임 잡을 하던 사람을 갑자기 쉬게 하면 몸이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5일 근무, 2일 휴식이었던 삶을 3일 사회생활, 4일 휴식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일로 뭔가 사회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회활동을 3일 정도 하는 거 하고 4일 내 여가 생활을 지내는 삶으로 몇 년을 지내신 다음에 완전 은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비 압박도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월화수 거기 안 나갔어 봐. 그러면 또 친구랑 뭐 또 스케줄 만든다, 또 무슨 일 한다,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서 돈을 엄청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5일 근무, 2일 휴식의 시스템을 3일 사회활동, 4일 휴식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하시면 자산이 충분치 않은 분들의 노후를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과 함께 내 집 마련 전략부터 상황별 재테크 전략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